해변가의 조선소 마을, 쇠락한 공장들 사이로 쓸쓸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지연은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공허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상무 전무의 장례식. 그녀에게는 쉽지 않은 자리였죠. 남편 이도현이 설계도 유출 사건에 휘말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진 그날 이후 지연은 이상무를 마주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차분한 조문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검은 정장을 입고 조문객 줄에 섰습니다. 이상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죠. 그를 원망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저 지나간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조문객 줄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야, 착각이겠지. 하지만 뒤통수가 따끔거렸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주시했죠. 낯선 남자가 묵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손등에 있는 작은 점, 약간 비대칭인 걸음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말끝을 살짝 올리는 그 말투,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도현. 지연의 입에서 남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눈앞에 살아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이도현으로 보이는 남자는 지연을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런 반응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말이죠. 지연은 숨이 막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게 환각인지 착각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남편의 손등에 있던 그 특유의 점, 익숙한 걸음걸이, 말투의 끝이 올라가는 습관까지 모두 이도현의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연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죽은 남편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왜 그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을 모른 척했을까요? 10년간 믿어온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미쳐가는 것만 같았죠. 엄마, 괜찮아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수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18살이 된 딸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과 엄마의 이야기로만 아버지를 알고 있었죠. 지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장례식이 생각보다 힘들었네. 그날 밤 지연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죠. 행복했던 순간들, 도현의 웃음, 눈빛, 그리고 그의 손등에 있던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오늘 본 남자와 일치했습니다. 아니, 일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이도현이었으니까요. 잠들지 못한 채 지연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과 딸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10년 전 그날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연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의 커다란 크레인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0년 전 이도현은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지연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었죠. 이게 정말 현실일까? 출근 준비를 하는 수빈의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죠. 내 아버지가 살아있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수빈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고 이제는 그 상실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딸의 삶도 뒤흔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마, 저 먼저 나갈게요. 오늘 미대 입시 준비반 있으니까 늦을 것 같아요. 수빈이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딸을 꼭 안아주었죠. 우리 딸 항상 사랑해. 알지? 수빈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조선소에 가보기로 말이죠. 조선소 행정사무실에 출근한 지연은 평소와 다르게 옛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사건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 폐기되었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죠. 동료들의 의아한 시선을 느끼면서도 자료실을 뒤지던 중 한 장의 단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도현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죠.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구조선 설계팀 워크숍,
거제도, 그리고 그 옆에는 참석자 명단. 거기에 이상무와 이도현의 이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연은 문득 남편의 장례식을 주도했던 오빠가 떠올랐습니다. 강민수. 그는 당시 조선소의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동생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준다며 장례 절차부터 보험금 처리까지 모든 것을 주도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퇴근 후 지연은 강민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오빠가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웬일이야? 갑자기 찾아오다니. 오빠,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 강민수는 불안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어제 이상무 전무 장례식에서 도현을 봤어요. 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현이는 10년 전에 살아있어요, 오빠. 내가 직접 봤다고요. 손등의 점, 걸음걸이, 말투, 틀림없이 도현이었어요. 강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죠. 오빠, 10년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현이 왜 죽은 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빠가 알고 있었다면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강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죠. 지연아,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게 전부였어. 그의 말은 지연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오빠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그것은 10년 동안 숨겨온 무거운 비밀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은 살아있었고 오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왜 도현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녀와 수빈을 버렸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조선소를 찾아가 더 많은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10년의 거짓과 의문, 그 모든 것들의 답을 찾을 때까지 말이죠. 새벽녘, 강원도 바닷가 마을, 이도현, 아니 이제는 이철수라 불리는 남자가 낡은 어선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손길로 기계를 만지는 모습은 10년이라는 세월이 남긴 흔적 같았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바다는 조용하네. 백용수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10년 전 폭풍 우 치던 밤에 바다에 떠밀려온 이도현을 구해준 사람이죠. 의식 없이 떠밀려온 남자를 걷어 생명을 구했고 그 후로 서서히 몸을 회복한 도현에게 이철수라는 새 이름과 삶을 주었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잤나 보네. 얼굴이 안 좋아.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는 어제 밤부터 악몽에 시달렸죠. 그 악몽 속에는 한 여자의 얼굴, 장례식장, 그리고 커다란 조선소의 모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지기 직전의 기억, 누군가에게 밀리는 감각. 이런 꿈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어제는 유독 선명했습니다. 용수 아저씨, 혹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아세요? 백용수는 잠시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10년간 이런 질문은 처음이었죠.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나? 요즘 자꾸 꿈을 꿔요. 제가 아닌 것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꿈이요. 백용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말이죠. 철수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가?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용수는 조용히 말했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하지만 진실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는 걸 명심해. 그날 오후, 도현은 용접 일을 마치고 마을 근처 작은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죠. 손끝에서 불꽃이 튀는 동안 도현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꿈에서 본 여자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철수 씨인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도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죠.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꿈에서 본 그 얼굴, 그리고 어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모르겠어요? 저 강지연이에요. 당신의 아내. 세상이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도현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죠.
결혼식 장면, 함께 웃던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얼굴.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철수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죠. 이게 당신이에요. 이도현, 우리 남편이고 수빈이의 아버지.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자신이었죠. 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남자, 그 옆에는 지연이 있었고 어린 소녀도 함께였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지금의 평온한 삶은 깨져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발 가주세요. 저는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당신이 죽었다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이제 진실을 알고 싶어요. 도현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은 거죠? 도현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했죠. 그는 도망치듯 조선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그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진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등의 점, 말투, 걸음걸이, 모든 것이 지연이 말한 이도현과 일치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이철수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이철수는 과거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과거의 죄책감도 책임도 없는 사람. 그날 밤 도현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죠. 큰 배 위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다투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들려오는 이 설계도를 유출하면 회사가 망할 거예요. 안 됩니다, 전무님. 이라는 자신의 외침, 그리고 밀려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 도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었죠. 당신은 이도현이에요. 내 남편이었어요. 지연의 말이 도현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죠. 10년간 이철수로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어 하지만 도현에게 있어 과거란 끔찍한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현은 백용수를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말해주세요, 아저씨. 제가 정말 누구인가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된 건가요? 백용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낡은 서랍에서 노란 봉투를 꺼내 도현에게 건넸죠. 10년 전, 폭풍우가 심하게 치던 밤이었네. 내가 그물을 거두려고 바다에 나갔다가 떠밀려온 자네를 발견했지. 반쯤 죽어가고 있었어.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자네 주머니에서 이게 나왔어.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조선소 설계도 유출 관련 문서와 녹취록, 그리고 메모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무 전무가 설계도 유출 배후, 증거 확보, 내일 본사에 보고 예정, 그리고 자네 지갑에서 신분증을 받지. 이도현, 대형 조선소 선박 설계 책임자였더군. 하지만 그때 자네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 처음 몇 주 동안은 자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각난 기억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죠.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백용수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신문에서 봤네. 자네가 회사 기밀을 훔쳐 투신 자살했다는 기사를. 누군가 자네를 죽이려 했던 게 분명했어. 경찰에 신고했다간 자네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았지. 그래서 그냥 이철수라는 새 이름을 주고 숨겨준 거야. 도현은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명확해지고 있었죠. 이상무가 설계도를 유출하려는 것을 자신이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무에게 밀려 바다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가 죄인이 되어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현은 조심스럽게 마을을 벗어나 버스를 타고 지연이 일하는 조선소 근처로 향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죠. 10년의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 그녀는 어떻게 살아왔을까? 도현은 망설였습니다.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돌아가야 할지. 하지만 그때 지연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천천히 다가왔죠. 왔군요. 단 한마디. 그 말에 담긴 수많은 감정이
도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10년의 시간이 흘러갔죠. 당신은 이도현이에요. 내 남편이었어요. 지연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난 돌아갈 수 없어. 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그러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요. 내가 다 알아요. 이상무가 설계도를 유출하려 했고 당신이 그걸 막으려다 바다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사람들은 당신이 자살했다고 생각했어요. 도현은 놀랐습니다. 지연이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죠. 오빠가 말해줬어요. 그는 알고 있었대요. 이상무가 당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당신은 이미 실종된 상태였으니까. 도현의 손등에 지연의 손이 얹어졌습니다. 그 순간 도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수빈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그날 밤, 배 위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 기억이 나기 시작해.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등에 있는 점을 바라보았죠. 지연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딸 수빈이 어떻게 지내? 질문이 나오자마자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딸을 볼 수 없었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잘 지내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미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죠. 당신처럼 그림을 잘 그려요.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딸은 어느새 다 자라버렸습니다. 그녀에게 말했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 돌아왔다니. 수빈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지만 10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했죠. 난 돌아갈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 그러자 지연이 강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 씨, 우리에게는 기회가 생겼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어요. 도현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눈빛에 담긴 간절함을 보며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을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해질녘 도현은 지연의 안내로 낯설고도 익숙한 집 앞에 섰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자신의 옛집.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죠. 지연이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실내는 단정했지만 곳곳에 도현의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만든 공백이 느껴졌죠. 수빈이는 언제 돌아와?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시계를 보았죠. 곧 올 거예요. 학원에서 아마 7시쯤. 말을 마치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8살 때 마지막으로 본 딸이 이제는 18살 고등학생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수빈은 신발을 벗으며 평소처럼 외쳤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수빈은 거실로 들어서다가 낯선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딸을 바라볼 뿐이었죠.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자신이 놓친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빈아, 이리 와봐. 할 말이 있어. 지연이 딸을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거실에 앉았죠. 수빈은 의아한 표정으로 낯선 남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수빈아, 이분은. 지연이 말을 고르는 사이 도현은 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10년 전과 같았죠. 순수하고 맑은 자신의 눈을 닮은 그 눈빛. 내 아버지셔. 지연의 말에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도현을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지연은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재회,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빈은 말없이 들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점점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빤 살아있었는데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10년 동안.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아요? 밤마다 아빠 사진 보면서 우시는 거 제가 다 봤다고요. 근데 살아있었으면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요? 도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빈의 분노는 당연했죠. 그는 딸의 성장 과정을 모두 놓쳤습니다. 첫걸음마,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그 모든 순간에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수빈아,
아버지는 기억을 잃으셨던 거야. 자기가 누군지도 몰랐어. 지연이 달래듯 말했지만 수빈은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현은 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수빈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수빈은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죠. 지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수빈이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도현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을 되찾았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되찾지는 못했죠. 특히 수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지연과 수빈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다음 날 아침 도현이 일어났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수빈은 일찍 등교했고 지연은 출근 준비 중이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빈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수빈의 모습. 모든 사진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수빈의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도현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벽에는 수빈이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놀랍도록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들.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자신의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아 뿌듯했죠. 책상 위에는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죠.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아빠의 모습.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빈이 그렇게 어렸을 때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는 조용히 스케치북을 제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도현은 지연이 출근 준비를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10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이 보였죠. 지연은 도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예요? 도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찾아볼 거야. 내가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이상무가 왜 나를 해치려 했는지 모든 것을 밝혀야 해.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상무는 이미 죽었지만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도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 옛날 사무실 열쇠예요.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현은 감사의 눈빛으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출근한 후 그는 10년 만에 다시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조선소는 1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죠. 도현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옛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오전 시간대라 사람들은 각자의 업무에 바빠 그를 알아보는 이는 없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사무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여전히 그의 이름표가 걸려 있었죠. 이도현 선박설계 책임자. 그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옛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현은 하나하나 꺼내보았죠. 대부분은 일상적인 업무 자료였지만 맨 아래 서랍에서 자물쇠가 걸린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보이지 않았지만 도현은 직감적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수빈의 생일. 딸락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죠. 안에는 USB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의 필체로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무 전무가 KX730 설계도를 해외 경쟁사에 유출하려는 정황 포착. 내일 사장님께 직접 보고 예정. 증거는 USB에 저장.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도현이 사망한 날이었죠. 도현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없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죠. 그는 USB와 노트를 주머니에 넣고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십니까?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자료 정리 중입니다. 지연 씨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강지연 씨 남편분이셨던. 죄송합니다. 지연 씨가 가끔 여기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선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지연이 일하는 행정동으로 향했죠. 지연은 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도현은 USB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찾았어. 열어볼 수 있을까? 둘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가 지연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파일들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죠. 도현은 여러 비밀번호를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 내가 어떤 암호를 썼는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지연이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결혼기념일? 도현은 그 날짜를 입력했고 놀랍게도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상무가 해외 경쟁사와 접촉한 이메일들, 설계도 일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둘은 떨리는 마음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 설계도면을 넘겨주면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 회사가 어려운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 둘 다 편해질 수 있어. 이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됩니다, 전무님. 이건 범죄 행위예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설계도입니다. 도현 자신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넌 너무 순진해. 이 바닥이 어떤지 알아?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넌 가족도 있잖아. 수빈이가 곧 학교에 들어갈 텐데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넌 끝이야.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이 바닥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알잖아. 녹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도현과 지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이상무는 설계도를 유출하려 했고 도현이 이를 막으려 하자 그를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걸로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지연의 말에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해. 이상무가 실제로 나를 배에서 밀었다는 증거는 없어. 게다가 그는 이미 죽었으니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릴 수도 있고. 그때 지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빈이었죠. 엄마, 누가 집에 들어왔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집을 뒤지고 있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현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있어, 수빈아? 옷장에 숨어 있어요. 무서워요, 엄마. 움직이지 마. 우리가 금방 갈게. 전화를 끊지 말고 조용히 있어. 둘은 서둘러 조선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도현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가 집을 뒤지고 있는 걸까요? 이상무와 연관된 사람들일까요? 자신이 찾은 증거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일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도현은 지연에게 뒤에 있으라고 신호한 뒤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찾은 흔적이 역력했죠. 수빈아, 도현이 작게 불렀습니다. 잠시 후 수빈의 방에서 옷장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이 떨면서 나왔죠. 그녀는 도현을 보자 망설였지만 지연이 나타나자 달려가 안겼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지연이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도현은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USB와 노트가 있던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실제 USB는 지연의 가방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안전했지만 누군가 자신들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떠나야 해. 지금 당장.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수빈이 놀란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도현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수빈에게도 모든 진실을 말해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해질녘 세 사람은 백용수의 작은 어촌 마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현은 상황을 설명했고 노인은 묵묵히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작은 방 둘에 세 사람이 나누어 묵기로 했죠. 수빈은 여전히 도현을 경계했지만 위험한 상황 앞에서 그의 존재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안전할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이니까. 도현의 말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용수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도현 씨, 결국 과거와 마주하게 됐군요. 도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나 봅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도현은 USB의 내용과 자신이 찾아낸 증거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수빈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그럼 아빠는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예요? 수빈의 질문에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라는 호칭이 낯설고도 반가웠죠.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건 아니야. 이상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지금 우리를 쫓고 있는지. 그때 지연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만 있으면 다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백용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옛날 것이지만 내 방에 노트북이 있어요. 한번 써보세요. 노인의 노트북으로 USB를 열어본 세 사람은 파일들을 하나하나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확인한 내용이었지만 하나의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백업 폴더였죠. 그 안에는 이상무와 다른 인물들 간의 이메일 교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메일 수신자 목록 중에 강민수, 즉 지연의 오빠 이름이 있었습니다. 오빠도 이 일에 연루된 거야? 도현은 자세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이건 다른 의미 같아. 이메일 내용을 보면 강민수 씨는 이상무의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를 막으려 했던 것 같아.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메일에는 강민수가 이상무에게 보낸 경고성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일이 밝혀지면 회사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도현 씨가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오빠는 내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지연의 의문에 도현이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거야.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들이 더 파일을 살펴보던 중 수빈이 USB의 다른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가족 폴더였습니다. 열어보니 도현이 수빈과 지연에게 남긴 비디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녹화한 거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10년 전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지연아, 수빈아, 이 영상을 본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일 거야. 내일 이상무 전무의 설계도 유출 시도를 사장님께 보고할 예정이야. 증거도 모두 확보했어.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메시지를 남겨.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항상 함께하고 싶었는지. 영상 속 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빈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이것은 자신이 8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내일 이 일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함께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었지. 꼭 지킬게. 수빈아, 아빠가 많이 사랑해. 지연아, 고마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죠. 수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수빈아. 수빈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조금의 이해. 왜 기억을 찾은 후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웠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에게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그리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돌아가는 것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 수빈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린 거예요. 아빠가 기억나지 않아서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그렸어요.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수빈이 상상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운동회에서 함께 달리는 모습,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바다에서 함께 수영하는 모습, 실제로는 없었던 추억들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도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빈은 여전히 망설이는 표정이었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제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빠를 닮았다고. 지연이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세 사람이 가족으로서 함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도 잠시 도현은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의 질문에 도현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선소로 돌아가 진실을 밝혀야 해. 이 증거들을 가지고 사장님을 직접 만나야 해. 백용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아직 누가 당신을 쫓고 있는지 모르는데.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어요. 내 이름을 되찾고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일을 끝내야 합니다. 수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지연과 도현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해, 수빈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함께 이 일을 끝내요. 도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수빈은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하지만 너무 위험해지면 즉시 물러나야 해. 약속해.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도현에게 다가가 안겼습니다. 1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도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로소 가족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용수는 그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바다에서 한 남자를 구한 그날, 언젠가 그가 자신의 진정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조선소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 앞에는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조선소, 도현과 지연, 수빈은 긴장된 표정으로 정문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증거를 들고 사장실로 향하기 전 도현은 가족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위험해지면 즉시 나와. 약속해. 지연과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지연에게 USB를 건넸죠. 너한테 있는 게 안전할 것 같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로 진실을 밝혀줘. 세 사람은 직원증을 이용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탓에 도현을 알아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장실로 가는 길, 도현은 문득 옛 동료 김 부장의 사무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깐만, 김 부장을 만나고 싶어. 그는 내 가장 가까운 동료였어.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김 부장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방문객을 바라보다가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도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야, 김 부장. 김 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죠.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잠시 감격의 순간이 지난 후 도현은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기억상실, 업으로 살아온 시간,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까지. 김 부장은 충격 속에서도 빠르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사장님께 직접 가야 해. 현재 사장님은 당시 부사장이셨던 분이야. 그분은 공정하신 분이시고 이 일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하실 거야. 김 부장의 안내로 네 사람은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사장은 도현을 보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직원이 살아 돌아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도현 씨. 도현은 차분하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상무의 설계도 유출 시도, 자신이 이를 막으려다 배에서 밀려 바다에 빠진 일, 기억을 잃고 업으로 살아온 시간들까지, 그리고 USB의 내용을 사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무가 그런 짓을. 정말 끔찍한 일이군요. 하지만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때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오빠 강민수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이상무와 도현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어요. 사장의 지시로 곧바로 강민수가 사장실로 소환되었습니다. 강민수는 도현을 보자 놀랐지만 이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현 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상무 전무가 도현 씨를 배에서 밀어 바다로 떨어뜨린 후 도현 씨의 소지품을 가지고 자살로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떤 어부가 도현 씨를 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오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어. 이상무는 위험한 사람이었어. 그가 도현을 해치려 했다면 너와 수빈도 위험할 수 있었어. 그리고 도현이 기억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쩌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돌아오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 도현은 묵묵히 강민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선택이 이해는 가지만 1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민수 씨, 이상무가 실제로
도현 씨를 밀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까? 강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상무 전무가 죽기 전 그를 찾아가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죠.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상무는 자신이 도현을 밀어 바다에 빠뜨렸고 그의 소지품으로 자살을 위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도현이 실제로는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불안해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였어. 그게 다야. 이상무의 마지막 변명이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도현 씨의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겠지만 회사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사장은 도현에게 직접 사과했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이도현 씨,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적절한 보상과 함께 원하신다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도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간의 세월, 그는 바다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제 설계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는 지연과 수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든 지지하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답을 드리기 어렵네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주 후 도현의 결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대부분의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도현은 그 돈으로 작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백용수의 집 근처에 작은 설계사무소를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설계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바다와 가까이 머물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조선소에서 일했지만 주말마다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수빈은 대학에 진학해 미술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방학이면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세 사람은 백용수와 함께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수빈이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옛 사진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들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수빈의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도현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너희는 내 전부였어. 지연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보다 더 아픈 건 당신이 없던 그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시간도 추억이 되었네요.